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용 창출,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비농업 분야가 성장을 했고, 이 비농업 분야에서 인민공사가 만든 4대 기업, 그리고 인민공사 소속의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상징기업의 근원이 되었고, 1984년 이후에는 농촌 소재 기업가들이 투자한 민간 기업 역시 상징 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징 기업의 종업원 수도 늘고, 그래서 농촌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덩샤오핑 시기 이후에 중국 경제 운영과 기업 경영입니다. 1988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이것은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좌를 보시면 1988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중가격제 보시면 价格双轨制 双轨制 价格双轨制 이중가격제와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왜곡 등의 문제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격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겠죠. 상품 가격 왜곡.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외국인이 입장권을 사는 가격과 중국 내국인 입장권을 사는 가격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중국어를,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라 중국어를 조금 간단하게 하면 그 문에 어떤 입장권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명승지에서 입장권을 파는 사람들이 제가 중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입장권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저한테 중국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으로 입장권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친구인,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 제 친구인 다른 외국 사람들이 가서 사면 외국 사람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계획경제 가격과 시장경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계획경제 가격, 정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맞는 가격과 시장경제 가격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중가격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왜곡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팽창이죠. 화폐가 많아지고, 이래서 화폐가 많아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개혁 조치는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이후 개혁 성향을
가진 쩌즈양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리펑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경제 운영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혁 성향을 가진 쩌즈양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리펑 총리로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개혁은 미뤄지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중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 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경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의 총설계사, 중국 경제의 총설계사라고 불렸던 덩샤오핑은 중국 정치 무대에서 보수파가 등장하여 개혁이 정체될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유명한 남순강화, 보시면 난슌 장화라고 합니다. 난슌, 남쪽을 돌아다니는 거죠.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려진 개혁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이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이념, 시장 경제 이념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신적인 또는 중국적인 특색이 포함이 된 내용으로서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 두 개가 복합된 부분이죠. 이런 이념을 제시하였고 개혁의 중요성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이 중요하다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유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자주권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업의 소유 형태는 국영기업, 집체기업, 위주에서 다양한 소유 형태로 변모되었습니다. 국영기업,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 집체기업. 여기 보시면 GT가 가지는 것, 기업, 집체기업, 시, 현, 향, 촌 등 정부나 농촌 지역의 기업가나 집단이 경영해. 이런 것들 위주에서 다양한 소유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국유기업의 변화입니다. 중국 기업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500대 기업 을 보시면 아직도 국유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책에도 지금 Fortune Global 500 포춘 500대 기업 명단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1978년 이후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이때에는 국영기업이 이윤을 정부에 상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부의 산하 조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에 소속된 조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납하지 않도록 했고 국영기업의 이윤 중에서 일부를 보너스, 투자 및 기업 구성원의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더 국유기업에게 이 당시 국영기업에게 더 자주권을 준 겁니다. 중국 정부는 1983년에서 86년 사이에 국영기업의 이윤과 세금 간의 구분을
명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이 법인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국영기업의 이윤과 세금 간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윤이고 어떤 것이 세금이냐? 이윤은 1년 동안의 기업을 운영해서 남는 이익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부분. 이윤. 이 중에서 일부분을 기업이 법인세 형태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이것은 세금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냈다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 중국 국유기업을 법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별도의 법인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게 합니다.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서 국가는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경영은 누가 하느냐? 원래 국가가 했지만 경영을 기업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전문 경영인 또는 기업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와 경영이 구분되었고 국가는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제 기업을 지칭하는 명칭이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 이 이유는 국유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1981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이 부분은 기업 경영 및 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1981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도시 비농업 개체 경제에 대한 약간의 규정을 보시면 关于城镇非农业个体经济若干政策性规定라고 나옵니다. 도시 비농업 개체 경제에 대한 약간의 규정에 따르면 개체 경영 후, 个体经营후가 일반적으로 1인 또는 가정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중요하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런 규정에 따르면 개체 경영이 누굽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1인 또는 가정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개인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개인이 1인 또는 가정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988년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형기업 자맹조례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중국 500대 기업의 현황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다소의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인데 그것은 다음 교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